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봐주세요. 한국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입구. 낯선 외모의 외국인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의식을 잃고 창백해진 노인이 실려 들어오고 있었죠. 인도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 평생 딸을 무시하며 여자는 집안일이나 해라 라고 윽박지르던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돈부터 내놓으라며 가로막을 줄 알았던 한국의 의료진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제히 달려들어 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죠. 빨리 준비하세요. 의사의 그 짧은 한마디에 여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월급 20만 원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인도 여공 프리아. 그녀가 마주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뜨끈한 밥상을 내어주던 옆집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부터 생명 앞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까지, 과연 무엇이 14억 인도인들을 이토록 전율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옥 같던 삶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으로 거듭난 프리아 씨의 눈물겨운 기적. 지금 그 경이로운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 이름은 프리아입니다. 방금 응급실 앞에서 울부짖던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지금은 한국 이름 이선화로 불리며 이곳 용인에서 반도체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이 찬란한 불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 챈나이의 외곽, 사방이 붉은 먼지로 뒤덮인 작은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여자의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교육은 사치였고 꿈은 분에 넘치는 욕심이었죠.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그저 밥이나 잘하고 남편 잘 섬기면 그만이다. 글 배워서 뭐 하겠느냐. 그 마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근처 봉제 공장에 나가 하루 12시간씩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채워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인도 루피로 환산해 한국 돈 20만 원 남짓. 그마저도 집에 가져가면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셨고 저는 늘 낡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한 채 먼지구덩이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도가 세계 최고다. 우리에겐 찬란한 역사가 있다. 마을 남자들이 짜이를 마시며 큰 소리 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침뱉음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무시당하는 나라가 어떻게 최고일 수 있단 말인가요? 제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응어리가 독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인근에 한국의 삼성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외국 놈들 공장이라 위험하다며 수근거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지옥 같은 먼지 구덩이를 빠져나갈 유일한 비상구라는 것을요. 무작정 공장을 찾아가 면접을 보던 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한국인 관리자 강 팀장님의 눈빛은 인도 남자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 남루란 차림새나 여성이라는 신분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굳은 살 박힌 손을 유심히 보더니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프리아 씨, 우리 공장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도끼를 받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까? 그날 이후 제 삶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늦게까지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땀을 흘렸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몸으로 한국어 단어장을 넘겼습니다. 인도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 최첨단 설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프리아 씨라고 부르며 존중해주는 한국인 동료들의 태도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외지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뭐 하는 짓이냐, 한국 놈들 밑에서 일하더니 정신이 나갔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가장 큰 벽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아버지는 제 한국어 책을 마당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남사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밥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한국 공장에서는 저를 기술자로 대접해줘요. 제 미래를 여기서 찾을 거예요.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입사 2년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성실함과 뛰어난 손재주를 인정받아 한국 용인 본사 공장으로 파견 근무를 갈 인원으로 선발된 겁니다. 14억 인도 인구 중 단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황금 같은 기회였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손에 준 날, 저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때 묻은 한국어 수첩, 그리고 인도에서 번 돈 중 남겨둔 푼돈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배움도 나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인도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던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첸나이의 붉은 흙탕물과 먼지를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무시당하는 여공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반드시 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떨치고 말겠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와 함께 저는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신의 나라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다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인천공항의 찬란한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제 허파로 밀려들어온 공기는 인도 첸나이의 눅눅하고 매캐한 먼지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4년의 한국, 그 서늘하고도 투명한 공기는 마치 제 인생에 묻은 찌든 때를 단번에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운 찬란한 불빛과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은 저를 금세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곳 맞나?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철역에서 저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기차역에서 기차칸에 매달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풍경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소리였습니다. 경적 소리와 고함이 멈추지 않던 고향과 달리 이곳은 거대한 시스템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그 작은 방은 인도에서 저희 온 가족이 부대끼며 살던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과분한 행복감에 첫날 밤은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용인 삼성 공장에서의 일은 인도에서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단 한 점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았고 저는 온종일 방진복 속에 갇혀 숨가쁜 긴장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높았습니다. 수첩에 적어온 단어들은 현장의 빠른 대화 속에서 갈 길을 잃었고 실수할 때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파견 첫 달 예상치 못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월급의 80%를 송금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갔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매일같이 메신저로 닥달하셨고 저는 동료들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퇴근길 숙소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풍겨오는 라면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배고픈 건 참겠는데 마음이 고픈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기운 없이 숙소 계단을 오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옆집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머리가 뽀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바로 조팔레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수척해진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제 팔목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에구, 이 아가씨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리 들어와. 밥이나 한술 뜨고다.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을 다짜고짜 집 안으로 끌어들인 할머니의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다니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타양살이 하면서 밥 굶으면 서러운 법이야. 어서 먹어. 내 새끼처럼 생각하고. 한 숟가락 떠넣은 된장찌개는 짜고 매웠지만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녹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내내 옆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린 게 고생이 많네. 참 예쁘게도 생겼다. 캔나이의 무뚝뚝한 아버지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집에서 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팔레 할머니는 제 한국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문 앞을 지키고 서 계시다가 프리야, 밥 먹자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밥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달력 종이를 펴놓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따라해봐. 밥, 사랑. 엄마, 이건 정이라는 거야. 알겠어? 할머니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며 저는 한글을 배웠고 한국의 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하네 라며 박수를 쳐주셨죠. 공장에서는 무서운 손님들에게 혼나고 울었지만 할머니의 방에만 오면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청계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유를 즐기는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일 뿐인데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등에 핀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너처럼 고생하면서 살았어. 우리 아들놈도 독일 가서 광부 일하고 딸년도 간호사로 남의 나라 가서 눈물 젖은 방을 먹었거든. 그때 누군가 우리 애들한테 밥 한 끼 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를 보는 거야.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니. 할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눈부시게 발전한 건 단순히 반도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조팔레 할머니처럼 타인의 고통을 내 자식의 아픔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이 기적 같은 나라를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보낸 용인의 그 작은 방에서의 시간은 저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어가는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미래를 만들고 밤에는 할머니의 품에서 인간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덧 한국의 공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혼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보내라고 독촉할 때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인내와 책임감으로 견뎌냈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 아래에서 느꼈던 막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팔레 할머니가 제게 주신 건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제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존엄성이라는 값진 선물이었으니까요. 조팔레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의 정을 배운 지 어느덧 2년 반. 저는 이제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용인 반도체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숙련된 선임 기술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 방진복 소매에는 자랑스러운 직급장이 달렸고 제가 만지는 기계들은 인도의 낡은 봉제 공장 기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의 장비들이었습니다. 프리아 씨, 오늘 라인 세팅 완벽한데요? 역시 우리 팀 에이스야.
한국인 동료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받으며 무시당하던 인도 여공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반도체의 심장부에서 한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회사는 제게 과분할 정도의 복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기숙사는 물론이고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사내 식당, 그리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사내 병원까지. 인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다운 삶의 정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든 낯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노조의 데모였습니다.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착취니 투쟁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착취라고? 세상에 이런 천국 같은 직장에서 착취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제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도 챈나이의 제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공장에서 선풍기 한 대 없이 먼지를 마시며 일해도, 화장실 한 번 마음대로 못 가고 매를 맞으며 일해도 그들은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그곳에 비하면 이곳은 신들이 일하는 궁전과 다름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최첨단 의료 혜택을 누리며 인도의 대졸 공무원보다 몇 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외치는 모습은 제게 커다란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가진 풍요가 얼마나 당연시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 속에 사는지 모르는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가져서 더 소중함을 잊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조팔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두운 표정을 보시더니 찐 고구마를 내밀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왜 또 입술이 대짜나 나왔어? 누가 우리 프리야 괴롭혔어? 저는 할머니께 낮에 본 데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나요? 인도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이 여기선 당연한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아야, 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 더 잘 살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하지만 말이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자기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고마운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 나 어릴 때는 보릿고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어. 그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우리 조상들이, 내 동료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게 지금의 이 풍요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이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나라가 나에게 준 기회, 조팔레 할머니가 보여준 정, 그리고 이 위대한 시스템을 내 손으로 지키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법을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를 탐독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반도체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귀화를 결심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아버지는 미쳤느냐, 조상을 버릴 셈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제 실력을 인정해주며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을 알려준 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만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종종 청계천 거리에 가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아름다운 물길을 살려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 강국을 만든 한국인들의 저력. 그 저력의 밑바탕에는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저처럼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연대가 있었음을요. 마침내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조팔레 할머니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프리아가 아니라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국 이름 이선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제 진짜 내 딸이네, 이선화 라며 좋아하셨죠.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밖에서 온 내 눈에는 보인다.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기회가 넘치는 땅이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증명하며 살 것이다. 제 인생의 산막은 그렇게 이방인 프리아가 아닌 한국인 이선화로서의 당당한 발걸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나라를 더 사랑하기에 그러는 것임을.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저 같은 귀화인이 일깨워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이죠. 국력이 곧 사람의 품격임을 보여주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제 이 위대한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이선화라는 새 이름을 가슴에 품고 저는 곧바로 한 가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저를 무시하고 한국행을 그토록 반대하시던 부모님을 이곳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죠. 여자가 무슨 기술자냐며 제 꿈을 짓밟으려 했던 아버지께 제가 읽어낸 이 찬란한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딸로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지막 응어리였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 입국장, 낡은 짐가방을 든 채 두리번거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8년 전 옛 인도 청년이 보았던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해진 2026년의 인천공항은 제 부모님께는 외계 행성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공항에 광이 나는 바닥을 밟는 것조차 주저하시며 이게 다 금이냐? 라고 물으셨죠. 저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부모님을 제가 사는 용인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다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 견학을 시켜드리고 조팔레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한국식 잔치상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풀떼기가 무슨 음식이냐며 투덜대셨지만 할머니가 건네준 갈비찜 한 점을 드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쉬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떨리는 손을 누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인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구급차를 부르는 데만 한 세월이고 병원에 도착해도 입원 보증금이 없으면 환자를 길바닥에 방치하는 곳이 제 고국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까 당장 수술비를 어디서 구하지? 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이나 지불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님의 맥박과 호흡만을 체크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달려나와 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기며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1분 1초가 그탈어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지금 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조팔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걱정 마라. 우리나라 의사들 세계 최고야. 그리고 이 나라는 돈 없다고 사람 죽게 안 내버려 둔다. 그게 대한민국이야. 몇 시간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평온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프리야, 아니 선아야, 내가 틀렸다. 이 나라는 정말 신이 사는 나라구나. 돈보다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진짜 위대한 나라였어. 아버지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오열하셨습니다. 인도의 지독한 카스트 제도와 가난 속에서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노인에게 외국인 이방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의료진이 밤을 새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종교적 체험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며 의료진을 향해 인도의 가장 정중한 인사인 나마스테를 하며 허리를 깊게 숙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인도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하십니다. 내 딸이 한국인이다. 세계 최고의 나라 시민이 됐어.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도 용인 반도체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방진복을 입고 라인에 서면 제가 만지는 이 작은 칩들이 세상을 연결하듯 제 삶이 인도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조팔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감을 삽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를 선화라고 부르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성이라는 든든한 일터, 생명을 지켜주는 완벽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을 가족으로 품어준 한국인들의 정. 이것이 제가 귀화하여 이 나라의 시민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으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아픈 만큼 보살핌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글 수첩을 쥐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의 프리아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미소 짓는 이선화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저를 키워준 이 땅의 모든 어르신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바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기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고향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언제나 이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한국어로 된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시민이 되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 여공 프리아 씨가 한국인 이선화로 거듭나기까지의 눈물겨운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가난과 차별의 사슬을 끊고 머나먼 타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뤄낸 그녀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믿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돌렸던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과 이방인을 내 새끼처럼 품어준 시장 할머니의 넉넉한 정은 세상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이 나라를 일궈내신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 당신들이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자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프리아 같은 이들이 한국의 품에서 꿈을 꾸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자부심을 나눠주시면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